B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웅훈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시간입니다. 6.3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두 번째 주말 유세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TV 토론도 이어지는데요. 선거운동 과정의 내용들이 공유되고 퍼져나가면서 점점 더 대선 관련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당내 분위기 그리고 지역의 분위기를 오늘도 권음은, 홍순원 두 박사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BBS 라디오, BBS 부산 유튜브 채널로 동시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두 분 만나 뵙겠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매달 크랩허스에서 제공하는 5만 원 상당의 쿠폰을 우편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직업 말고, 하시는 일 말고 내가 혹시 다른 일을 했다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본인들의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문자 이용하실 때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발생을 하고요. 불교방송 앱으로도 지역 설정 부산으로 하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편을 이제 만나봐야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 똑같이 항상 가볍게 들어가는 질문으로 저희가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습니까? 이 직업 말고 다른 일을 했다면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본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 좀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치가 직업이 될 수는 없지만 네.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좀 편안하게 살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제 주위 분들도 왜 정치를 힘들게 정치를 하냐라고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요. 좀 고비가 있었는데 이번 22대 네. 기장군 국회의원을 출마하고 나서 경선 없이 단수로 다른 후보를 결정하고 나니까 제 나름대로 조금 고비였습니다. 네. 사실 정치를 그만해야 하는가라고 생각까지 했고 기장군에서 2007년 한나라당 때부터 지금까지 탈당 한번 하지 않고 당을 지켜오면서 공천을 받기 위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 정치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울산의 그 김상욱 의원처럼 운이 좋아 한 번에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어 혼자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오래 십몇 년 동안 공천 한 번 안 되어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힘든 것도 사실이었는데 사실 이번 방송과 또 앞에 계신 저 홍 박사님께서 좋은 충고가 제 나름대로 또 동기부여가 되어서 다른 일은 생각하지 않고 저의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이 시간이 아니었으면 지금 다른 일을 찾고 계셨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폐인이 될 가능성도 있죠. 자, 홍순원 박사님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드디어 권 박사님께서 김상욱 의원을 동경하기 시작해서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면 꼭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네. 저는 부산대학교 교수를 끝으로 네. 대학 교수를 제가 한 30여 년 했던 그런 경력을 네.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초보나 다름없죠. 그런데 대학 교수 생활도 100% 만족했지만 네.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만족한다. 정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혹시 오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 자체가 대민 접촉하고 또 때로는 욕도 먹으면서 네. 또 때로는 칭찬도 들으면서 또 많은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면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현재를 만족합니다. 네. 정치라는 게 참 다양한 감정들을 전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겠죠. 네. 그래도 가장 큰 중심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공심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당연하죠. 그게 기본이죠. 네, 저희도 두 분에게 감히 그런 기대를 좀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의 이제 반환점인데 우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선거 전략이나 방향성 이 두 분 나름 내부에 계시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전략대로 이 상황들이 흘러간다고 보십니까? 어떤 부분부터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김문수 후보는 문제없이 유세를 잘 진행하고 전국적으로 유세를 다니며 지지를 부탁하고 있고 본인의 장점을 계속 부각시키며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계시죠. 네. 사실 저 단일화를 문제인데 단일화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이준석 후보와의 문제지만 사실 저는 조금 반대를 하지만 네. 사실 김문수 후보와 당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부분이 적극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고 대선을 완주하겠다라는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면 다음 주 정도에 또 극적인 단일화가 또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그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좀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와중에 이준석 후보도 갈등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적인 단일화가 저희 쪽 방향성의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연설이나 유세 중에 말을 실수할 때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언변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일화에 대한 그런 전략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홍순환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처음 설정했던 그런 전략 방향성대로 선거운동이 좀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함께 하고 있는 중앙선대본 그리고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산 지역선대본 또 해운대 갑 지역위원회를 제가 맡고 있는 해운대 선대본 모두가 당원을 비롯해서 지지자 모두의 생각과 방향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 당초 우리가 기조는 이번 선거는 경청이라는 단어를 네. 우리가 가슴 속에 넣고 시작을 하자. 네. 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의 선거를 하자. 내란 계엄 이후에 발생된 특수한 이번에 선거지 않습니까? 예산이 5천억이나 소요가 되는 이러한 있으면 안 될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봉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 내에서도 우리 민주당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만은 국힘의 입장에서 보수가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아직도 경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공격이 지속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결국 조용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인의 뜻대로 우리는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하는 이런 선거 기조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이 듣고 또 구석구석 주민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것들이 고스란히 득표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데 자, 이 두 분 상대방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고 나서 드는 생각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권은무 박사님 어떻습니까? 홍순환 박사님의. 지금 여기 네. 방송이 좀 짧다 보니까 네. 뭐 공격 대신에 저희 쪽에 좀 지지하는 부분이 그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번 주에는 저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진국이다. 음. 정치인 중에 진국인 분이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양파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까면 깔수록 미담이 나오는 미담 제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설란영 여사와 외곽지원과 함께 김문수 후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 따뜻한 미담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고 이에 많은 국민들이 놀라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정치는 단순한 논리와 정책을 넘어서 국민들에게 진심과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감히 말씀드리자면 김문수 후보께서 이재명 후보께서 네. 이런 미담이나
감동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 저는 생각해 보면 없는데 오히려 이런 논란과 혼란만 가중시켰다 보고요. 그동안 어떤 정치적 성과를 보여줬는지도 국민들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어려울 때 김문수 후보처럼 따뜻함과 그리고 감동을 주는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홍 박사님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선거가 치루어졌다면 권 박사 말씀대로 굉장히 좋은 평가도 받을 수가 있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 선거는 아시다시피 호헌 세력과 위헌 세력 간의 대결, 그리고 내란 세력과 민주 세력 간의 대결, 또 헌정 수호 세력과 헌정 파괴 세력 간의 대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인정하시리라고 봅니다. 특히 중간점에 계시는 정치적 중립을 취하시는 중도에 계시는 분들 또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광주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직접 목도하신 어른들도 살아계시고 또 후손들도 있고 또 광주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2.3 내란 계엄이 발생이 되었고 그 이유로 오늘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 그분 자체의 우월감이나 또는 훌륭함을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분 스스로가 한번 판단을 해보면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의 국적이 어디냐라는 부분에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구 선생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런 논란도 사실은 이분의 입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대정부 질문 때 다른 강요들이 장관들이 모두가 일어서서 큰절을 해서 국민께 사과하는 자리에 본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내란 계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엊그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를 관람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영화입니까? 이번 내란 계엄의 주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부정선거에 대한 영화 관람을 했습니다. 그 과정은 아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도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아직도 1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국민을 바라보고 있는, 또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죄송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아니면 이번 대선을 진정하게 본인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을 반성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번 선거는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보 사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마이크 드릴까요? 예,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언급하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은 국민의힘 후보자는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이 대결이지 왜 자꾸 윤석열 의원 대통령을 끼어들어서 자꾸 프레임을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은데, 지금 12.3 계엄에 대한 부분은 김문수 후보께서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저는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단합을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보고요. 요즘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50%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절대로 위축되거나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김문수 후보를 위해 승리를 위해서 뛰고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희 당 쪽에서는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가로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안에서 싸우는 모습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정치적 욕심 잠깐 내려놓고 지금은 나라를 생각할 때입니다. 이번 선거 그냥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을 해야 되고 다른 외부적인 내부적인 혼란은 절대로 금지를 시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결국 국힘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 선거가 이렇게 5천억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가면서 선거가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분명히 이 선거는 있으면 안 될 선거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자랑하시는데, 미래를 위한다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내란 계엄이 없었어야 하고, 또 있었다고 하면 조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내란 계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인정했어야 합니다. 그 인정하는 범위는 당내 수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인 국민들이 됐다라고 인정하는 범위까지 먼저 사과와 또 반성이 돼야 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국민 여론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아직까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내란 계엄은 100% 잘못되었다. 이 잘못된 것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다시 정권을 쥐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국민을 하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분명히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준석 후보가 말씀을 잘했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는 절대로 이번에 사퇴하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 투표 용지에 이준석 이름은 반드시 명시가 되어서 끝까지 나는 이 선거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저는 이준석 후보가 그나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현재 상황 그리고 양측 후보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전해 주셨는데, 저희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렇죠. 계속 이어질 수 있어서, 자, 우리 지금까지 나온 지역 공약이나 그리고 좀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공약 그리고 앞으로 준비하는 공약에 대해서 뭐 설명을 주시거나 또 보충 설명을 해주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네, 예, 어떻습니까? 네. 지금 김문수 후보께서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는데, 지금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제가 항상 계속 주장했던 정치개혁 공약 중에 국회의원 정족수 10% 감축을 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시키자라는 부분이 제가 상당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공약은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한번 디비엎자라는 생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많이 장기표 선생님처럼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원래 많은 발표도 되었고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다고 봤었는데, 국민들께서 설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뿐이다, 거짓말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입법 독주도 받고 이 국회의원들이 권한이 너무 강한 거는 국민들도 분명히 느꼈을 거라 봅니다. 즉 제왕적 대통령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입법의 독주, 이 독재가 정말 무섭다는 것도 국민들도 봤기 때문에 이번에 정치개혁적인 이 부분은 상당히
잘 내놓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공약 쪽에도 있는데 지금 그 김문수 후보께서 계속적인 이제 공약을 개발해서 계속 발표를 하고 계시고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꼭 그 내란 12.3이라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 인간 김문수라는 분을 잘 보시면 경기도지사 할 때도 공약을 거의 철저히 지키면서 발전을 시켰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김문수 후보가 정책에 대한 부분은 꼭 철저하게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 박사님 1분 한 30초만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우리 부산 지역에 김문수 후보가 내어놓은 공약은 없다라는 말씀이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정치개혁 부분은 중앙정치에서 수십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그것도 제2 수도인 부산이라고 우리 부산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부산에는 아무런 공약이 없었다라는 것. 또 더 에피소드는 2, 3일 전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역 공약을 세부적으로 했는데 권 박사 지역구인 기장군, 사상구 그리고 또 한 곳이 지역 공약이 없었답니다. 그렇다면 그 잘 모르시죠? 그렇다면 후보가 부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역구별로 사사치 지역 공약을 지역위원장들과 상의를 해서 만들어냈고 자, 그러면 현재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들은 저희들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아니 이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산에 관련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관심이 없대서 이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30초만. 지금 30초가 시간이 없고요. 저희들이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발할 내용이 있다. 그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BBS 부산 유튜브 채널로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는 두 분의 이야기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라디오 생방송 시간을 마무리하고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 말씀은 꼭 해야겠다라고 우리 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건 박사님한테 그러시죠. 네. 편하게 말씀하시죠. 지금 김문수 후보께서 부산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말씀은 정말 진짜 그 위험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부산에 대한 부분은 그 지역에 대한 공천, 아까 그 공약에 대한 부분은 기장을 예를 들면 정관선에 대한 부분은 계속 공약적으로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지금 그때 산업은행 이전이나 그다음에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라든지 이건 기존에 있는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그거를 철저하게 지켜서 이뤄내겠다라는 공약을 가진 거고 사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약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이전 그다음에 HMM 이전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언론에서 HMM 추진단장이 사퇴를 했다. 라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또 갑자기 또 언론에서 사퇴를 하지 않았다. 이런 혼란스러운 또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슈화만 시켜서 나중에 허지부지 되는 것보다 지금 기존에 나와 있던 정책들, 공약들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공약을 내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서 혼란스러운 부분보다 계속 기장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그다음 특별법이라든지 글로벌 허브 특별법이라든지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약이란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 후보자나 그다음에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 공약을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 공약 중에 우리가 지키기 위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매니페스토 아닙니까? 어떤 공약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며 예산이 얼마 들 것이며 어떻게 이전할 것이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둥그머니하게 그냥 해양수산 이전, HMM 이전하겠다는데 지금 HMM 같은 경우도 이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혼란이 많고 노조와 경영자의 결정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이슈화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공약적인 부분은 정말 과연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권 박사님 부산 시민 맞죠? 또 패널을 구경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아니 정책을 이야기하시는 부산 시민 맞습니까? 아 당연하죠. 네. 그러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든 야든 이건 우리가 부산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거고 또 서로 토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도 산업은행 이전이나 그리고 그 글로벌 혁신도시 특별법 이와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곤방서 말씀하시는 것은 HMM이 오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대단히 오히려 위험한 발언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HMM은 지배 구조가 산업은행과 그리고 국민연금 그리고 해양진흥공사 이 세 개의 기관이 최대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의 7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지배 구조에 따라서 권한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주총회를 해서 권한이 많이 있는 사람이 하겠다라고 결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 민주주의 자유경제 체제 하에서는 반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결국은 구성원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사장 혼자만 있다라고 해서 기업이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구성원에는 반드시 임직원이 포함되는 것이죠. 임원은 현재 현행법에 따라서 또 간부도 마찬가지 노조 가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조원이 될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그분들은 힘은 있으되 사내에서 힘은 있으되 숫자는 적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직원들은 힘은 없지만 다수의 구성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분들이 없다면 회사가 경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조 부분에 대해서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조의 의견이 뭐냐? 이것을 판단을 했을 때 HMM은 지난 이재명 우리 후보가 부산에 오셨을 때 서로 사인도 하셨듯이 논의 구조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미 HMM에서는 단 몇 분들은 반대하실 수도 있겠죠. 노조원들 중에. 그렇지만 지배구조의 차원에서는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산업은행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마는 권 박사 본인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업은행은 이 노조의 핵심이 금융노조의 핵심이 산업은행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말이 떨어진 이후부터 계속 반대가 이루어졌고 국회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반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센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정과제로 두었지만 실행을 못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혁신도시 특별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김경수 전 경상남도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부울경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한 집안 식구들이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그런데 이 부울경이 현재는 OECD에서도 걱정할 만큼 사라지는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이 수도권을 대응할 수 있는 지방도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래서 글로벌 혁신도시 특별법을 어렵게 제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약 36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부울경 지역에 우선 소통이 가능하도록 교통 인프라를 구축을 하자. 그게 김문수 후보가 제안을 했던 BUTX 이런 형태의 기반 시설을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깔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지난
지방선거 8대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들이 전부 국힘으로 다 바뀌어버렸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분들이 하신 일들이 문재인 정부 때 광역시도지사들이 해놓았던 지방자치조례를 전부 폐기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별법은 살아있거든요. 그 특별법 안에 글로벌 혁신 도시 특별법이 들어있습니다. 그 들어있는 걸 왜 자꾸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면서 하느냐 하는 게 우리 민주당의 생각이고 또 우리 후보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김문수 후보는 부산을 챙기지 않는다. 공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지배구조가 HMN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가 아무리 공적 자금이 투입되더라도 민간기업입니다. 이 민간기업을 강제적으로 온다는 거. 저도 부산 시민이기 때문에 뭐 좋은 이전이 된다면 좋지만은 지금 상당히 반대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렸던 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쨌거나 노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중앙 집중적인 부분이 부산으로 왔을 때의 그 효과, 아저 말씀대로 이 경영자뿐만 아니라 밑에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노조들이 과연 찬성을 할 것이냐, 저는 그게 발목을 잡는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저번 시간에도.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자꾸 그 허브 그 글로벌 특별법이라든지 이게 자꾸 리바이브 되는 게 지금 몇 주 동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 말씀을 그만하고요. 제가 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사실 호텔 경제론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커피 원가 120원이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었는데, 사실 듣기로는 이제 정치인이 가서 실수로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재명 후보의 타격이 좀 컸다라고 저는 보는데, 호텔 경제론은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학원 이상 나온 사람만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데, 저는 바보라서 이해를 못하는데 쟤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 박사님께. 예. 홍 박사님,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지배 구조에 대해서 집에 돌아가시면 꼭 한번 사전이라도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다음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호텔론이나 그다음에 커피 원가 140원 아닌가요? 120원이요. 120원 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원 과정의 학습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성수 이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학에서 성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공적 자금을 풀었습니다. 3천억을 만약에 풀었는데 이 3천억이 결국은 얼마만큼 효과가 발생이 되어서 지역 경제나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국민의힘 쪽이나 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실행했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온누리 상품권이 있죠. 온누리 상품권을 왜 발행을 합니까? 그 발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수 효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전통시장에 내어놓으면 전통시장에서 할인을 해주죠. 이 할인을 해주면 이 할인을 해주는 맛에 주변 주민들은 전통시장을 찾게 됩니다. 전통시장에 찾아가서 물건을 사면 거기에 10% 디스카운트 해주는 경우도 있고 20% 디스카운트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시장에 가보세요. 온누리 상품권을 들고 구매를 하고 영수증을 붙여서 거기 옆에 공간에 가면 다시 반환해주는 10%나 20% 현금으로 반환해주는 그런 창구를 옆에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3천억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전통시장에 내어놨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에 평소보다도 많은 구매력이 발생이 되겠죠. 주민들이 찾아올 거니까. 그러면 그 3천억의 효과는 첫째,
상품권만 가지고 쓸 수 있느냐. 내가 2만 원 상품권이 있으면 그 2만 원 상품권을 집어넣어 놓으면 이게 잘못하면 쓰레기가 될 수 있지만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물건을 사러 갔을 때 4만 원짜리가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내 현금을 2만 원을 보태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4만 원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인은 4만 원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일단은 저축을 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원자재를 구매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매출이 증가되면 점원을 더 늘려서, 점포도 더 늘려서 점포를 크게 확장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많은 이익들이 발생이 되고 그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성수효과라고 하고, 이것은 경제학 전문을 하지 않은 저 공학자인 이 홍순헌도 알고 있는데, 왜 당당한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후보, 여러분의 후보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속적으로 정책 선거가 아닌, 미래 선거가 아닌 현실 말꼬투리 하나를 잡고 선거하는 이 행태를 버리지 못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아쉽다. 제발 공부 좀 합시다. 자, 제가 이 말씀드리면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 성수 효과는 절대로 복지에서 말씀하는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현대통화이론과 호텔 경제론과 비슷하게 어찌 보면 국가 자금을 뿌려서 지금 정부 지출이나 세금 변화에서 총 생산에 영향을 주는 배수로 책정한다는 그 개념으로 1조 원을 풀게 되면, 그 건설에 풀게 되면 거기 돌고 돌아서 여러 가지 증가되는 국민들에게 소비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차례대로 경제가 순환되면서 이제 1조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는 그 말씀을 이제 성수 효과라고 했는데, 그걸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화폐, 통화라든지 아까 상품권이라든지 내는 거는 정부 지출에는 성수 효과가 있는데 무조건적인 성금 살포나 지속 가능성이 없는 복지에는 성수 효과가 없다고, 사실 역효과 낳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고령화 사회고 그다음에 생산성이 둔화된 시대에게 선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성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성수 효과는 복지 정책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현금, 지금 현대 통합 이론과 그다음에 호텔 경제론과 성수 효과가 나왔는데, 이 복지 정책에서는 이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 지금 현대 통화 이론, 즉 호텔 경제학 이론은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에서 하다가 실패했고, 우리나라는 돈을 만들어내서 찍다 보면 그때 소득주도 성장 때 돈을 풀게 되면 거기 어디에 몰렸습니까? 부동산에 몰렸잖아요. 부동산을 몰리고 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면서 문재인 정권에 상당히 치부가 드러났고, 그 경제 지표를 조작까지 하는 그 형태까지 왔듯이 이 돈을 계속 찍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볼 때는 마찬가지로 기업이 계속 유치되고 성장 후에 복지가 가능한 거지, 지금 어제 또 이재명 후보가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꺼냈다가 갑자기 기본 사회로 또 전환을 시켰습니다. 즉 민노총이라든지 한노총이라든지 지지 기반이 지금 누구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이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줄은 모르겠지만, 지금 기본 사회, 여기 보면 무조건 복지가 많이 들어가요. 이 국가에서 돈을, 재정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돈을 그 복지를 이용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는, 즉 100만 원씩 나눠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개념으로 지금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저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라든지 호텔 경제론에 대한 부분은 우려스러운 게, 과연 자기 돈이었으면 과연 이렇게 썼을까? 정치인은 그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 봅니다. 국가에서 저도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일반적인 책임이라는 게, 이 재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인프라 간접 자본을 위해서 토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국민들에게 복지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정을 낭비한다면 과연 우리 세대 아닌 20, 30대 세대에게 계속 빚으로 놔둬놓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갑자기 성수 효과를 얘기하다가 사회복지로 튀니까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것 같은데. 아니면 성수 효과 이꼬르 기본 사입니다. 예. 잠시만요. 예. 자, 복지 부분은 보세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짐바브웨 말씀하셨죠.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런 국가들은 경제가 당연히 어렵죠. 그런 어려운 국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당연하죠. 제일 중요하지 예, 않겠습니까? 예, 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한 다음에 결국은 사회복지가 활성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의 법이나 그리고 사회복지의 단어 자체가 통용되는 시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산업화 이후에 먹고 사는 걱정을 그나마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복지는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만 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집에 돌아가시면 뉴딜이라는 게 뭔지 한번 권 박사님 또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해보십시오. 미국 사회에서 경제 공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루즈벨트 시대의 뉴딜 정책에 의해서 미국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후보 대통령과 같은 그런 시기였죠. 자, 그런 것들을 왜 합니까? 국가의 존재는 결국은 국민의 재산과 그리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존재가 있는 것이고 공공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금도 내는 거 아닙니까? 지역이 어렵고 국가 경제가 어려운데 국가 예산을 움켜쥐고 있으면 국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은 배고파 죽고 말라 죽고 힘들어 죽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경제를 숨통을 틔워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재명 대표가 그런 표현을 하신 겁니다. 기본적인 재정 투입으로 국가가 해줌으로 인해서 시장 경제는 살아나고 시장 경제가 살아나면 국가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사회 제가 딱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이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주택들이 공가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상이 벌써 20년 전부터 전조 정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도 극보수화된 정치 방향에 의해서 그동안의 미래 설계를 많이 못했던 거예요. 늘 국가 안보 등 극보수화 가는 현상들이 전임 정권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한국, 대한민국과 일본이 또 과거 역사를 놓고 논쟁이 되는, 또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철퇴를 가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도 아직 애매한 상황이 있는 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지금 고민을 빠져가 있는 게 빈집입니다. 이 빈집들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비슷한 상황에 오고 있습니다. 시골은 당연한 것이죠. 시골은 젊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또 귀촌 귀농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대도심까지도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것을 공약으로 발표를 했고, 5년 임기 동안에 50조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겠다, 집행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50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권한을 줬느냐 하면 기초단체에서 시행을 할 때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자 했을 때 주택이든지 토지 이런 네. 것들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게 네. 잘 없거든요. 네. 공적 자금으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 하면 제가 구청장 했던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반송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그런 예산으로 공가가 있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지역입니다. 공가를 수십 채를 제가 그 예산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도심 내에서도 빈집들이 발생이 되어서 사회적 문제가 될 건데 이 빈집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국가가 책임져야죠. 국가가 이런 빈집들을 사서 리모델링하고 또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것은 해체를 해서 공원을 만들어준다든지 주택 주차장을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지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데 쓸 수 있는 리모델링 가능한 이런 건축물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매입을 해서 그걸 다시 청년들에게 준다든지 저소득층에게 이 주택들을 활용하게끔 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바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거의 무산되다시피 해버린 거거든요. 이게 바로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본소득 중에 한 가지 부분이 기본사회로 가고자 하는 이재명 대표가 표현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도 이런 것들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적어도 우리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퍼주기라는 용어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더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너무 길으셨는데 지금 성수 효과에 대한 부분은 진짜 솔직하게 한번 더 가서 진짜 연구를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 문제고 뉴딜 정책에 대한 부분은 유즈벨트 있는 상황에서 뉴딜 정책을 썼던 것은 전 세계적인 공황이 일어났을 때 끝내는 이 정책보다는 전쟁에 의해서 정제 물자를 만들면서 경제가 돌아간 부분이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국민 세금으로만 받아서 그걸 쓸 것이냐 저는 그게 아니다 봅니다. 그래서 아까 호텔 경제학이라 그다음에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현대 통합 이론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문제고 저는 성장 없이 복지는 없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내수에서만 돈을 돌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무역량이 많고 새로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기반을 대상으로 철강이라든지 외국에 수출해서 먹는 나라인데 내수에서만 경기를 진정시키고 수출에 대한 기업을 자꾸 바깥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아까 이 말씀하신 재원을 확보할 것이며 이 재원이 끝나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 사회 뭐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재생을 찾아서 일반 청년들에게 나눠주자는 것은 한 부분이고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으로서는 전반적인 부분을 다 확보해야 된다 봅니다. 즉 그가 가지는 가치관과 정체성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쓰느냐가 정말 미래적으로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발상이다. 즉 제가 아까 전에 말했지 자기 돈이었으면 빚을 내고 이렇게 투자를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듯이 국가의 재정은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IMF 있듯이 외환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서 좋은 게 아니라 끝질 수 없는 기축통화는 달러입니다. 그러면 수출을 많이 해야지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수가
발전하고 일반 자영업자라든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국가에서 모든 거를 해준다는 거는 저는 맞지가 않고 보편적 복지는 아니라 보고 거기서 어려운 부분은 고기를 잡아다 주는 게 아니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복지는 선별적 복지 정말 어려운 분한테는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기본사회 기본소득 전 국민에게 이렇게 그 복지를 다 실행한다. 그다음에 호텔 경제학이다. 이런 부분 자체는 저는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선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수출 강국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이렇게 나빠져 있는 이유가 수출이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출은 지금도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내수 경제가 활성화 안 되니까 내수 경제가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이 곡선 때문에 내수와 수출 이게 조화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현재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재원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렇게 중요한 재원을 강조하시는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권에서는 초부자 감세를 했습니다. 초부자 감세는 일반적인 개인 부자가 아니라 초우량 기업 아마 제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에 영업이익 3천억 이상 되는 대기업 초대기업이죠. 대기업의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등등 그 바람에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50조에 가까운 그런 세수 부족 현상이 생겼고 올해 현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그런 감세 문제 때문에 초부자 일반적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뭐라고 표현을 할 겁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편적 복지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의 보편적 복지는 어르신 복지 외에는 없습니다. 노인수당도 기본적으로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이라든지 자제분들이 생활이 괜찮은 분들은 현재 노령수당도 노인수당도 지금 차등 지급을 하고 있죠. 그나마 그래도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부분은 어르신들 수당에 국한된다라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 당장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고 가정이 위태로운데 그걸 왜 지원을 안 해줘야 합니까? 그거는 선별적 복지.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무조건 보편적 복지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고 선별적 복지 그리고 보편적 복지는 조화롭게 이루어져 왔고 또 여야가 늘 그것은 합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고 우리 이재명 후보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지어 나는 중도 보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 후보는 다양한 부분에 마음을 열어놓고 또 정책적인 기조도 성남시장을 할 때 경기도지사를 할 때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를 할 때 이 정책 과정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만 주장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국민이 필요한 곳에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 국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게 바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말씀이라는 걸 이걸 제가 말씀드려요. 너무 알겠습니다. 자꾸 말씀이 길어져서 제가 말씀드리면 전 국민 25만 원에 대한 부분을 답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지사 했을 때 김문수 후보와 이
이재명 후보의 비교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즉 김문수 지금 경기도가 잘 살고 있다고 보십니까? 못 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다 봅니다. 그래도 지금 그 표가 민주당 표로 많이 가지만은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있을 때 GTX라든지 평택이라든지 테크노밸리라든지 여러 가지 간접 자본 인프라 자체를 모두 완벽하게 저는 경기도에 맞춰놨는데 과연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때 공공의료원 지금 적자에서 지금 말이 많죠. 그리고 성남시장 말고 경기도지사 할 때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때 계곡 그거 하다가 말 실수 나왔던 그 커피 원가 120원 나왔죠. 저는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 아까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몇 개 두 번째 이제 언급을 했을 때 과연 무엇을 했는지 정책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성남시장 때 그 화폐에 대한 오늘이 상품권을 그거 하는 거 빼놓고 그다음에 계곡 그거 하나 때 말 실수해가지고 원가 120원 했다가 지금 국민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하고 다른 경기도에서 과연 나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경기도지사 김문수 후보 보십시오. 지금 양파라고 이야기했지 계속 미담만 오는데 지금 장미란 그 역도 국가대표들 금메달리스트나 우리 피겨스케이팅 김연아라든지 그 지원했던 게 계속 나오면서 자기가 했던 거를 오픈 안 시키다 보니까 국민들이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 지금 보면 우리 지금 보수에서 경기도지사 할 때 김문수와 이재명의 그 정책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실행했던 걸 보게 되면 없어요. 성남시장 할 때도 없어요. 무조건 화폐, 무슨 오늘의 상품권 아니면 그 성남 그 공공의료원 지금 적자로 허덕인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준석 후보 갔다가 지금 노조들이 맞고 난리 났었는데 그게 오늘 토론회에서 분명히 나올 거라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비교 자체는 경기도가 이래 발전할 수 있는 거는 김문수 후보가 도지사 때 해놓은 거고 그걸 보더라도 이게 성장을 하게 되면 자기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초반에는 복지가 좀 약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는데 지금 다시 자기가 돌아가면 그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듯이 저는 정말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진보 보수로 나눠서 너무 과하게 나눠 부분이 있지만은 정말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있어야 된다. 기업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사실 심각합니다. 지금 현대제철이라든지 현대자동차가 지금 외국 미국으로 다 지금 공장이 이전한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나라 이 경제 기반이 흔들리지 않을까 왜 나갔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 정치권에서도 우리 국민들도 한번 다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경제학 관련 말씀을 어떤 단어를 꺼내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스펙트럼이 넓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호텔 경제학 말씀하시는 순간 이렇게 본물처럼 터져나왔는데 저희가 계속 말씀 나누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늘도 지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늘 진행하시는 건 어떠냐고 제가 말씀드리고 혹시 1분씩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 1분씩 드리고 저희도 하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듯이 그 권 박사님은 결국은 다양한 채널을 물론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 하시지만 일방적인 평가는 그 방법이 아니다.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는 그걸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오히려 위험한 발상이다. 결론은 상대 후보도 좀 존중하면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을 할 때 공약 이행률 96% 이상을 달성한 분입니다. 그 계곡조차 이런 표현 그런 것들은 과연 국민들이 평가할 때는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걸 제가 정치 선배로서 제가 조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논쟁을 하기 싫어서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 박사님. 네.
저는 지금 우리 홍 박사님께 말씀하셨듯이 이제 논쟁이 하기 싫어서보다는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죠. 듣기 싫어도 듣고 싶은 말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말씀하신 것도 좀 들어보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분도 좋은 부분을 찾아보려고 해도 어차피 미담이라든지 뭐 좀 나와야지 그렇게 인정해주고 넘어가는데 저는 너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찾아서 꼭 예, 보내드릴게요. 꼭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는 김문수 후보가 주장했던 게 아니라 사실 그만큼 했으면 김문수 후보가 했으면 이너스컬이 아니에요. 기득권이 아니기 때문에 제야에 있었던 분이고 당 지지 기반이 저도 약하다 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의 미담들이 나오지 않았던 거는 어쩌면 자기가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나오는 부분은 여러 채널이 아니라 본인 입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주변에서 많은 부분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부분을 자랑거리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채널이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지만 어쨌거나 사람이라는 게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대통령 후보 선거가 6월 3일이기 때문에 홍 박사님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잘 됐던 점 저한테 공격을 좀 해주시면 그래도 저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방어할 거는 방어하겠고 저희 쪽도 김문수 후보에 대한 꼭 거구라든지 이런까지 표현보다는 지금 그 후보자는 저는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진국이다 아직까지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지지를 했던 분이 진국에서 양파로 바뀌었다면서요. 이거 이제 우리 이슈가 그랬죠. 그런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빼놓고는 사실 저도 당 안에 있었지만 사실 존경스럽다는 지도자들이 없었는데 저는 이번 김문수 후보는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보다는 상당히 정치인으로서 보고 배울 점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라고 혼자 말씀. 김문수 후보는 국가관부터 알겠습니다. 확립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자, 또 역사하면 또 48년도 하고 또 1909년도 자꾸 이야기하면 또 이 역사는 건들지 않는 게 이렇게 맞다고 말씀을 봅니다. 하시면 네. 저희가 오늘 마무리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주는 대선 전 마지막 저희들 방송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더 두 분께서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